바다 위에 떠 있는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선주들 입장에서는 네. 선주들이 발주를 왜 하는가? 네. 그거부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만드는 것과 돈 되는 건 다르죠. 조선소 생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량 수주, 동일 선종의 대량 수주. 이것이 나오는 시절에 올해 좀 부진했던 선종 수주가 증가가 되면 또 그게 또 조선소 수주 입장에서는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탱커 선박이 내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주는 많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라리 조선주를 보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선주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에 네, 22년도에. 대표님이 지금 그럼 나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7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5개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찾아보니까 보고서가 6월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6월 말에 통보를 하고 어디에다가요? 회사에다가 회사에. 네. 7월 15일자로 나와서 네. 16일 날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죠. 애널리스트들의 그 줄 있는 퇴사에 이제 한몫하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네네. 뭐 또 많은 수가 또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새로운 분들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 단추를 푸셨나요? 자켓에? 묶었어요. 단추를 풀까요? 푸시는 게 아마 더 이렇게요? 뒤에 옷에는 자연스러울 겁니다. 예. 네.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까지 다 나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보트 리서치가 네. 무슨 뜻이에요? 트레보트. 이게 그 보물선이란 뜻인데, 트레저 쉽이 원래 보물선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유명한 기업들이 보통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압축을 해요. 인텔 같은 경우도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 뭐 한국말로 하면 통합 전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트레저 쉽을 트래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발음이 트래시 같아가지고 쓰레기 쉽을 보트로 바꿔서 트래보트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트래보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전 세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유명사로 딱 되겠구나. 뭐 의미도 좋고 중복되는 뭐 회사도 없고 그래서 이제 트래보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트래보트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독립 리서치라고 보면 되죠. 뭐 독립 리서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보다는 조선 해운업에 대한 산업 분석 회사.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나라에는 보통 좀 희귀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외에는 뭐 이런 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해운 분야는 보통 영국이나 뭐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보통 비즈니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 분야 그쪽에서는 굉장히 뭐 해운 전문 뭐 분석 회사, 뭐 중고 선박 매매 분석 회사, 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업은 한국이 세계 1등인데 여전히 뭐랄까 한국에서 조선업에 대한 정보를 산업 정보,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 정보가 아니라 산업의 흐름과 산업의 뭐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뭐 알아야 뭐 투자 아이디어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본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이 조선업이 세계 1등인데 국내에서 발간되는 어떠한 형태의 뭐 그 조선업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별로 없고요. 여전히 뭐 그 투자 뭐 분야라든가 아니면 실제 조선 해운 분야에서 해외에서 발행되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뭐 그런 형태가 인용을 해와서 그렇죠. 그거를 좀 제가 좀 바꿔보려고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조만간 그 클락슨 이런 데 따라잡는 겁니까? 트래보트가? 뭐 그게 일단 저의 원대한 꿈이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0.03%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트래보트의 그 약간 좀 리서치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물론 좋은 업종, 안 좋은 업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조선주 투자하셨다가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사실 중후장대 산업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톱이었는데 지금은 조선업이 예전만
만큼 되지도 않고 특히 2021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 상황도 좋지 않았고 네, 그렇죠. 일단 2021년 한 해부터 좀 돌아볼까요? 주가가 이렇게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 투자하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올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조선업 애널리스트를 15년간 해오는 과정에서도 네. 기관 투자가 분들, 해외 투자가 분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네. 성공하신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고 보통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보통 대부분의 승리를 가져가고 그래요?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약간 좀 악수를 두는 경우를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유가 뭐냐면은요. 조선업에 대한 주가 차트를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급등과 급락을 단기간에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특정 시기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고 네. 그때 따라붙어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면 갑자기 또 급락이 시름시름 앓다가 순간 급락을 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자분들이 나름 조선업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이유는 네. 조선업이 언제 급등을 하고 언제 급락을 할지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다른 업종들도 분석과 매매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네. 조선업은 사실은 제가 보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를 가장 크게 대변하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과 해운업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의미는 원자재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원자재 시장 자체가 사실은 선박의 화물 수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박의 화물 수요의 이동, 뭐 화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생산되고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서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조선소들의 매출액이 99% 정도가 사실 해외에서 발생됩니다. 네. 뭐 국내 기업이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해외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고요. 그리고 선박을 주문하는 고객들은 보통 유럽, 그렇죠. 유럽 선사들이죠. 유럽의 각 나라에 있는 선사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유로화라든가 아니면은 몇몇 뭐 유럽에 있는 로컬 통화를 가지고서 계신 쉽 오너들이 달러화로 바꿔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한국 조선소에 주문을 줍니다. 그렇죠? 그럼 한국 조선소 주문받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박 분야 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 1등이란 의미는 단순하게 뭐 수주가 많아요, 아니면 매출액이 많아요 이런 의미에서 1등이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요구 사항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그거를 100% 다 수용을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사실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같은 값에 배를 뭐 어떻게 만들어 달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가 이하의 주문을 뭐 요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스크리닝을 해서 철저하게 이제 그 뭐랄까 기술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박 건조하는 과정은 100% 원화로 또 원화 베이스로 되거든요. 왜냐면은 일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그렇죠. 원화로 월급 받는 직원분들이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거의 어지간한 선박 부품은 뭐 부산, 경남, 뭐 창원 뭐 이런 지역에서 울산 이런 지역에서 또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이 국내 조선소로 또 이제 공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박 건조 원가는 또 원화로 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주는 사람은 유로화를 가지고 달러화로 바꿔서 달러화로 주문을 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원화 베이스의 건조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검증된 기술만 가지고 검증된 뭐랄까 이제 그런 스펙만 된 것들만 주문을 골라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건조 원가를 원화로 제시하면서 이제 절충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민감한 유로화 대비 달러화의 환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통 우리는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순하게 달러원 환율, 네. 1달러당 뭐 1,000원이냐 1,200원이냐 이것만 가지고 보통 보시는 경향이 많은데 네. 외환 시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8개 통화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유로 달러가 가장 큰 아시겠지만 시장이 되고요. 네. 유로 대비 파운드라든가 유로 대비 엔화라든가 유로 대비 뭐 위안화라든가 그리고 달러 대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면은 그 변동 환율제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통화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변화, 그로 인해서 환율 시장의 변화, 그에 따른 원자재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어떠한 교착점을 만났었을 때 선박 수요가 대거 집중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뭐랄까 뭐 교착점이 약간 분산되게 되면 네. 선박 수요가 일시에 멈추면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잃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 자동차랑 IT 산업처럼 선박 수주가 매일 일어나진 않습니다. 1년의 단위의 뭐 수주 계획과 수주 실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 매일매일 선박 수주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특정 시기에 수주가 집중되고 특정 시기에 수주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조선업에 대한 주가 흐름은 차트를 많이 보셨겠지만 단기간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버리는 뭐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산업이라서 그래서 미리 그 시그널을 예상을 해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네. 또 미리 또 나와야 될 시점도 예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약간 복잡한 업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를 그렇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예.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조선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라든가 분석에 대한 툴을 이해하게 되면 네. 그 세계 경제의 변화라든가 원자재 시장의 변동, 환율 시장 거기에 따른 다른 업종의 변화까지 같이 보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단순하게 조선업 투자만의 뭐 투자라든가 분석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세계 경제와 자산 시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화면에 요 월봉을 띄워놓고 있는데 이건 현대 미포조선의 월봉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당연히 조선 산업은 슈퍼 사이클이다. 한 번 뭐 사이클이 가면 한 3년씩 이렇게 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주가가 한 3년 연속 올랐던 거는 아시다시피 뭐 2004, 5, 6년? 네, 그렇죠. 요즘밖에 없었고 네. 아니 이게 3년짜리 사이클이라는데 왜 주가는 올라봐야 이거 1년 내내 오르기도 힘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땐 한 몇 년째 밀려버리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005, 6, 7년도에 이 조선업종 3년 연속 2003년부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3년에서 5년간 그 슈퍼 사이클이 왔던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네.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흡수를 쫙 빨아들였을 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떠한 성장률이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유가라는 변수에 네. 적용이 됐었고 거의 대부분 업종을 다 유가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네. 다 뭐 같이 주가가 연동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업은 그 유가가 그 당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지금과 옛날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2007년 이전까지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 네. 보통 중동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 발주를 하고 그 돈 막 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라의 사막을 좀 이제 도시 인프라로 바꾸고 투자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 좀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장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네. 갖가지 옵쇼어, 온쇼어, 플랜트 발주, 네. 선박 투자를 대거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당시에는 세계 석유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오펙이라는 기구에서 발휘를 했었고 네. 미국은 사실 뭐 그런 면에서 약간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2010, 11년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셰일 에너지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석유 시장의 변화가
그 중동 국가들이 오히려 석유를 판매할 곳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석유 소비 국가였던 미국이 셰일 오일로 자국 그렇죠. 그 수요로 자국 생산 자국 수요로 바뀌어 버리게 되고 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손인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그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대중국 그 석유 수출 1등 국가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로 바뀝니다. 네, 러시아도 옛날 구소련 시절만 하더라도 하루에 1,100만 배럴을 생산하는 막대한 석유 생산국이었고 지금 네. 다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의 4분의 3을 수출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생산량의 3분의 2가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은 그 자기들 유럽에 있는 에너지 수요의 절반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네. 지금 다시 그 문제가 부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확실한 판매처인 유럽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게 석유를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쉽게 말해서 세계 석유 1등, 2등 수입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중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네. 크게 오일머니를 가지고서 뭐 플랜트를 발주를 해줘야 될 뭐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국가라든가 회사가 옛날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상황에서 뭐랄까 지금은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옛날만큼 뭐 그렇게 플랜트 발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감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그래서 그렇죠. 과거처럼 이렇게 주가를 뭐 예측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조금 어려워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업이 좀 바뀌었어요. 예. 2007년도까지의 어떤 투자 패턴과 어떠한 그 산업의 흐름하고 네. 2010년도 이후에 이 선박 발주의 패턴하고 뭐 플랜트 투자의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조선업은 사실 플랜트랑은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05, 6, 7년도에는 조선소들이 선박 수주도 많이 했지만 네. 드릴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해양 플랜트 건조도 많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시추 장비라든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조선소들이 선박 분야에 대한 기본 설계, 원천 설계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네. 해양 플랜트 분야는 약간 그 부분이 미진한 설계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그 원천 설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생산 건조에 대한 지연도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되고 처음 말씀드렸던 그 15호나 발주처들이 네. 무리한 요구를 했었을 때 그거를 사전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선박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플랜트는 이제 조선소 내부에서도 옛날처럼 비즈니스를 크게 가져가지 않는 그런 경향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유가가 옛날만큼 많이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유가가 옛날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플랜트 발주가 막 엄청나게 늘게 되면은 다시 조선소들은 해양을 하겠다라고 덤빌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도 조선소는 리스크가 큰 해양을 많이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좀 다행인 것 같고 왜냐면은 사실 지난 한 5, 6년간 조선소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선박 수주 시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받아냈던 해양 플랜트에 대한 건조 지연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드릴십 미인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아직도 각각 5척씩의 미인도 드릴십을 갖고 있던 것도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조선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해양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나아진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주력 분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뭐 탱커, 컨테이너선, LNG선, LPG 선박 이 선박들을 중심으로 수주량을 채워가고 건조를 늘려가게 되면 그러면 조선소의 어떠한 아퍼레이팅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업은 어찌 보면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에서 조금 쉬워진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 B2B 마켓이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힘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선박 공사를 한다거나 뭐 플랜트 공사를 한다는 거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어떤 것을 수주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기업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인도를 해서 네. 대금을 제대로 받아내야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그림으로 가는 건데 네. 공사를 잘 못한다거나 인도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산업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거를 사실 검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재 기업은 가서 써보면 돼요. 우리가 네네. 자동차 한번 몰아보면 되고 시승 한번 해보면 되고 전자제품 사서 한번 이용해보고 뭐 유통 기업 가서 마트나 백화점 가보면은 다 물건 진열되어 있고 얼마나 잘 경험을 할 물어볼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업종은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조선이나 플랜트 이런 분야는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 2010년부터 한 2015년도까지의 수주의 상태는 검증하기 어려운 투자자분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수주가 막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한 5, 6년간 조선소가 어려웠던 결과를 결국은 드러냈고 그거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아채기 어려웠던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뭐 해양 플랜트 같은 수주가 네. 많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조선소 내부에서도 이제는 수주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이제 수주를 하거든요. 옛날처럼 턴키로 그냥 EPC로 그냥 전부 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러한 이제 공사 방식으로 수주를 받아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양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옛날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선소들이 과연 주력 선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력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LNG선, LPG선, 탱커, 컨테이너 선박 중심으로 수주를 과연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받아내고 어느 시기에 수주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조선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은 좀 쉬워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과거보다는 조금 이거 심플하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박무현 대표님이 이제 오늘 저랑 첫 방송을 하는데 네. 특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종결 어미를 안 쓰시네요. 문장을 중간에 끊지를 않으시고 네. 뭐뭐 했고 뭐뭐 하니까 따라서 계속 이어가시는데 네. 제가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질문 하나 했고요. 자, 하나하나 조금 짚어서 가볼게요. 박무현 대표님 통해서. 네. 철광석 가격의 선박의 수주 실적이 연동이 많이 되나요? 아까 이제 원자재를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통은 사실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 상품이거든요. 네. 유가도 WTI를 보통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유 선물 가격이죠. 네. 3690인가요? 인도일이 있는.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200배 거래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 200배를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0배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5% 증거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00배 거래를 할 수 있고 뭐 금이라든가 은, 예. 뭐 구리 네. 등등등등 대부분이 다 금융 선물 가격입니다. 근데 철광석은 사실은 뭐 당연히 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곳 있긴 하겠지만 네. 보통 호주에서 헤들랜드 포트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냥 호주에서 수출량이 절반은 헤들랜드 포트에서 수출이 되게 되고 네. 댐피어 항구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또 수출하게 되고 네. 현물 가격이죠. 현물 가격. 네. 중국에서도 이제 대련에서 이제 많이 이제 수입을 받아낸 항구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쉽게 말해서 그 산업에서의 사용되는 실제 수요하고 네. 거기에 대한 가격이 연동되는 것이 철광석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구리 가격이 오르면 네. 경기 회복의 신호다. 네. 맞고 틀고 떠나가지고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스터 쿠퍼라고. 근데 그게 선물 가격이에요. 그냥 경기 좋아질 것 같으면 금융시장에서 베팅하면 됩니다. 그렇죠. 막 가수요도 따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사면 오르는 게 금융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 산업에서 현물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현물 가격인 철광석 가격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더 경기를 대변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주가만 보더라도 한 4월 말 5월서부터 조선업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네.
한 7월, 8월서부터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주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철광석 가격이 작년 가을서부터 이제 상승세를 시작을 하고 올해 5, 6, 7월 달이 가장 그 고점을 찍었습니다. 톤당 220불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거의 10월, 11월에는 그 절반 이하 가격인 톤당 93불까지 네. 내려왔고요. 지금은 다시 한 125불까지 약간 반등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철광석 가격이 반등한 이유는 중국에서 철광석 수요를 높이기 위한 이런저런 뭐 액션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는 올 초부터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있었던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 주요 한 13개국 증시를 올 초부터 그 주가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다우존스가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있고 그 찾아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가장 주가가 오르지 못한 나라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한국이고 하나가 중국이에요. 맞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올랐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만큼 제가 보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내년도 경기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헝다그룹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럴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뿐만이 아니라 선박 발주량이 거기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선박 발주라는 게 뭐 중고차 하나 사듯이 우리 사실 자동차 하나 살 때도 몇 달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물며 몇백억 혹은 뭐 천억이 넘는 이런 배를 하나 발주하는데 그게 다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수주를 뭐 이렇게 발주를 해주는 건데 이게 그때 달라지는 철광석 가격, 원자재 가격하고 이게 발주 혹은 수주가 동행한다라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과연 맞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조선업과 해운업의 분석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점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선주들이 발주를 왜 하는가? 그거부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동차 예를 드셨지만 자동차는 보통 영업용이 아니고서는 본인들이 직접 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죠. 출퇴근을 위해서 아니면 주말에 뭐 레저 활동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어떤 뭐 예산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결정을 하시는데 선박은 본인들이 타려고 사는 배가 아니고 용선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화물의 배송을 국제 화물 배송을 위해서 선박 투자를 하는 하나의 재화인 것입니다. 재화. 재화인데 문제는 이게 원자재 시장하고 똑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선박도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선박도 부동산과 같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 선박 한 척을 이제 신조선 발주를 하든 중고 선박 매입을 해서 배를 한 척 확보를 하면 이 선박 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제 배를 구매를 한 것이겠죠. 뭐 빌려줘서 벌든 그러면은 직접 운영을 하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운임, 그렇죠? 운임 수입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뭐 중국에서 실어서 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내려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얼마씩 운임을 받고 그렇죠? 뭐 비용 제하고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용선이라 그래가지고 선박을 빌려주는 거죠. 용선은 렌터카랑 좀 비슷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운임 수입은 택배 회사랑 좀 비슷한 마켓이고요. 그 용달차 할 때 용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건 아시아 선사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수익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 유럽 선사들, 특히 그리스라든가 뭐 노르웨이 쪽에 있는 선사들은 보통 그들의 이제 수익 구조의 한 50에서 70%가 선박 매매에서 발생돼요. 선박 매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차익.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개투자하듯이 그렇죠? 그게 본인들이 집을 구매하는 이유가 자산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구나. 이거 원래 본업은 선주. 선주 입장에서. 선사가 있고 선주가 있어요. 네네. 선사는 보통 이제 뭐 그 머스크라든지 머스크라인 같은 H&M이라든지 이런 그런 회사들. 이제 기업이 해온 회사가 되는 것이고 네. 선주라고 하는 거는 개인입니다. 아, 그냥 개인인데 선박을 100척씩 가지고 있고. 개인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리스 선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박왕 뭐 이런 다 사람들.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소개 좀. 예, 뭐 그건 따로 이렇게 아무튼 그런 분들은 네. 이제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이제 그리스 선주사들에게 이제 영업하시는 선박 브로커들을 좀 몇 명 만나봐서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네. 굉장히 그 메이저 선주사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인사드리러 갔는데 네.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에 대해서. 네네네. 메이저 선주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보유 선박이 2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메이저 맞나 싶어서 이제 어쨌든 만나서 미팅하고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뵀는데 3개월 후에 선박 보유량이 갑자기 100척. 예.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뵀더니 50척. 예. 선박 매매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두 번째로는 특히 북유럽계 선사들이 보통 잘하는 패턴인데요. 노르웨이라든가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화물 매매라 그래가지고 선박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카고 스페이스, 선박에 있는 화물 공간, 선복량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행사들이 전세기를 이제 띄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A380이 몇 석이죠? 400석 되나요? 400석 된다고 치면 200석만 이제 예약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미리 좌석을 잡아놓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여행 상품을 좌석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이제 같이 오시는 손님들을 같이 붙여서 태워드릴 수 있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행사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그 좌석을 스페이스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선박 안에 있는 화물 공간의 몇 %를 이제 보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떠한 굉장히 이름 있는 그 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선박 보유량이 없어요. 화물 공간만 엄청 이제 확보를 하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탱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월드 스케일 지수 WS라는 지수가 보통 발표되거든요. 벌크 선박은 BDI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컨테이너는 뭐 CCFI, 그죠? SCFI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탱커 선박은 이제 월드 스케일 지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탱커 선박이나 벌크 선박은 부정기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은 고속버스처럼 승객이 다 안 채워져도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해진 그 탱크에다가 원유를 뭐 얼마 채웠던, 근데 탱커나 얼마 못 채웠던 벌크 선박은 컨테이너 선박은 승객이 없어도 출발을 해야 되는 정기 선박이고, 벌크 선박이라든가 탱커 선박은 그 화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정기 선박이라 그래요. 부정기. 그게 컨테이너를 보내는 화물주들은 엄청나게 머릿수가 많을 수 있지만 원유라든지 뭐 벌크에도 곡물을 때려 넣고 보내려는 사람들은 산업 항구로 보통 가게 되고 고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정기로 출발을 하는 이제 부정기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컨테이너 선박은 이제 공산품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물건을 빨리 갖다 줘야 그쪽에서 리테일에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데, 탱커 선박, 특히 VLCC급 탱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주베일 항구에서 30만 톤 데드웨이트 톤의 탱커 선박이 이제 원유 한 20만 톤을 싣고 출발을 하는데, 아시아까지 오는데 대략 15일에서 16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밤 사이에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밤 사이에 유럽은 낮이 되잖아요. 그러면 발틱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발틱거래소. 거기서 보통 BDI 지수라든가 탱커 선박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탱커 선박에 화물이 20만 톤의 이제 원유가 실려 있는데 이 원유의 평단가가 예를 들어 배럴당 50불이다. 그런데 WTI도 금융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렌트유도 사실은 그렇죠. 금융상품입니다. 두바이유만 현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차익이 또 발생돼요. 배가 이제 탱커가 이동하고 15일 있는 동안 순간에도 이동할 때는 가치가 계속 고정된 변하는. 그렇죠. 고정된 화물 가격이 있고 금융 상품에서는 또 이게 50불이냐, 55불이냐, 네. 60불이냐 변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그 원자재 그 뭐랄까 천연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만기일 전에 청산을 안 하면 네. 화물을 인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받아와야죠. 그렇죠. 예. 똑같아요. 그래서 탱커 선박도 운항하는 밤 사이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밤 사이에 네. 그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시아에서 밤 사이에 네. 유럽에서 이제 그 차익 매매가 네. 거래가 되면 카고 오너가 바뀝니다. 아. 예. 그래서 배가 아침에 가고 있는데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고정기 선박에서 아예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출발지는 파이스트 극동이에요, 그냥. 예. 그냥 극동으로 출발해 버립니다. 가는 중에 우리나라 아시아 기준 밤 사이에 유럽에서 거래소에서 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 그 평균 가격이랑 얘랑 이제 차익이 막 해가지고 이 최종 이제 인수자가 결정되면은 가격도 바뀌고 주인도 그러면 바뀌고. 다음날 이제 선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겠죠. 네, 네. 항로를 상해로 옮겨라. 그래서 상해로 가는 밤 사이에 또 거래가 되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도쿄. 마지막에는 여수로 들어가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유럽 선사라든가 유럽 선주들은 네. 선박을 가지고 그냥 다양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박을 어떠한 실수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약간 좀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메이저의 선주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뭐 선박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방식의 절반 이상이 선박에 대한 매매 차익, 두 번째로는 그 화물 스페이스에 대한 뭐죠 재판매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로는 뭐 카고 스페이스하고 실제 금융상품과의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아무래도 매매 차익이 되겠죠. 배에 대한 차익 거래. 부동산도 사실은 월세 수입 얻는 거하고 전세 금 받아서 자기가 뭐 은행 3%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네. 집값이 2배 뛰면 그죠? 바로 그렇죠. 이제 수익이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박 가격도 급등하는 것이 예상될 때 네. 발주라든가 중고선 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선박 자산 가격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거는 네. 철광석 가격이 상승할 때. 그거를 그러면 선주들 입장에서 어떤 일종의 지표로 보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철광석 가격과 선박 간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 유럽 선주사들이 선박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네. 원자재 시장의 한 부류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조선업을 너무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은 네. 세계 무역의 90%가 선박으로 이루어지고, 이동되고 뭐 특수한 영역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 고객인 유럽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원자재 투자를 하는 하나의 일종의 가지치기입니다. 내가 원유에 투자를 할 것인지, 뭐 구리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거 관계가 있는 선박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박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실수요 개념보다는 그러한 투기 거래 성향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하는 어떠한 그 십 오너들이 투자하는 그런 패턴은 하나의 원자재 시장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광석 가격이 올해 5, 6, 7월 달에 급등을 했는데, 신조 선박 발주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올해는 재밌는 게 중고 선박 거래가 2007년도만큼 엄청난 큰 호황을 보였습니다. 중고선 거래까지요? 그렇죠. 자, 제가 사실은 지난 15년 동안 조선업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이 중고 선박은 끝났다. 왜냐하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LNG 연료를 써야 되고 암모니아 연료를 쓸 것이고 메탄올 연료도 써야 되고, 뭐 장기적으로는 작은 선박에 수소도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오면서 중고 선박이 미래가 없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중고 선박 거래 금액이 그 올해 12월까지 지난주까지 누적으로 거의 441억 달러. 지금 저 표에 나오고 있는. 지금 월별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철광석 가격하고 중고선 거래 시장. 2007년도가
459억 달러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올해 중고선박 전 세계 중고선박 거래 금액은 네. 2007년도만큼 거래가 됐습니다. 네, 거의 역사적인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올해 철강석 가격이 2007년도를 상회했어요. 그렇죠? 네. 경기가 좋냐, 솔직히 말해서. 뭐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05, 6, 7만큼 좋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다 오를 때. 근데 원자재 가격이 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다시 환율과 다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별개로 얘기를 하게 되고. 네.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뭐 유가도 많이 올랐고 농산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죠. 네. 그 과정에서 철강석 가격도 같이 올라버리게 되고. 네. 그래 버리니까 그 선주사들, 해외 선수사들 입장에서는 선박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바라봤을 것이고, 그래서 중고 선박 투자를 엄청 늘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럼 신조 발주는 왜 늘어나느냐? 네. 자,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선박의 주된 그 원자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쿠판 가격이 같이 오르게 되거든요. 쿠판. 왜냐면은 그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 용광로를 가동시키려면은 그렇죠. 철광석이 80%, 네. 열연탄 코크스가 20%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강제 가격도 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철강 가격을 많이 올렸고. 그래서 조선소 쿠판도. 입장에서는 그거를 고객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조선은 1등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렸으니까 우리가 파는 철강 가격도 올려야 그렇습니다. 돼. 그러면은 선가가 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중고 선박은 자산가치 상승, 신조 선박은 선가 인상. 그러니까 선주사 입장에서는 뭐라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뭐라도 오르기 때문에 신조를 발주하려고 하던 선주사들도 빨리빨리 하자. 아니면은 신조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선 매매 차익만 주로하던 선주사들은 중고 선박에 대거 투자를 하게 되고 실수요가 또 있는 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이런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발주를 할 거라면 이럴 때 해야 된다. 선가가 더 오르기 전에.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급등을 했던 올해 5, 6, 7월 달이 조선업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상반기에. 선박 수주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미리 알았으면 그렇죠. 그럼 철강석 가격 뛸 때 조선주를 딱 사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철강석 가격이 지금도 올랐는데 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게 고민스럽긴 하겠죠. 또 최근 또 조정이 급격하게 또 이거는 하고. 또 원자재 시장의 이해를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 쪽 사정도 봐야 되고.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어렵죠. 사실은 그 원자재 가격 예측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또 불가능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 동향과 환율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그 패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올해 그 5, 6, 7월 달에 주가 상승은 선박 수주의 증가는 철저하게 철강석 가격이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7월서부터 어쨌든 간에 주가도 좀 흘러내리고 있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선박 수주량도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부터는 좀 감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선박 수주.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철강석 가격이 주는 영향도 크지만 두 번째로는 환율의 영향도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선업은 워낙 강세가 있을 때 환율이 그러니까 1,000원에서 900원 내려갈 때 워낙 강세일 때 수주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그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 달러화 대비 원화가 약간 강세를 보였다가 여름서부터는 약세로 돌아섰고 지금 1,200원을 거의 근접한 상태까지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연동되면서 지금 하반기는 약간 수주라든가 주가가 좀 재미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보면 조선소들의 수주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죠. 연간으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량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중고 선박 거래 금액이랑 네. 올해 한국조선소의 수주 실적을 비교를 하게 되면 네네네. 중고 선박 거래 금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선박 시장에서 네. 중고 선박 시장이 더 인기가 많은 겁니다. 올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차트 네,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네. 신조 선박이 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중고선 거래가 지금 더 많이 선박 됐다. 시장에서는 중고 선박의 거래 금액이 한국조선업의 수주 실적을 상회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 뭐 비슷했던 네. 적은 뭐 2014년이나 네. 2018년 몇 번 있었습니다만. 한국조선소의 수주 실적이 예. 중고 선박 거래 금액보다 훨씬 큰 것이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던 시절에는. 네. 뭐 그런데 2007년, 2008년. 네, 올해는 중고 선박 거래 금액이 더 커요. 둘 다 늘긴 늘었는데 네. 중고선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그러면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조선업 투자에서 약간 뭐랄까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또 해외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해외 투자자분들은 뭐 제가 많이 만든 부분 아니지만 네. 그 해외 경제 상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선박 분야를 투자를 할 건데 네. 조선소에 투자를 할 것인지 선박을 들고 있는 해운사에 투자를 할 것인지 해운사도 유럽 선주가 있고 또 이제 뭐 아시아 선사가 있고 네. 아니면 선박 자체에 투자를 할 것인지 네네네. 아니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에 투자할 것인지 대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조선소의 수주 실적이 월등히 많다면 네. 중고 선박 거래에 비해서 그러면은 뭐 중고 조선주에 선박이 투자를 하겠죠. 뭐 그렇죠. 뭐 늘고 하지만 신조가 또 좋네. 그러면서 한국 조선소에 더 투자를 많이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올해 결과는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선소보다는 선박 자체에 투자를 해서 선박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 경기가 되게 좋으면 리츠 상품보다는 부동산 실물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리츠에 투자를 합시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은 맞다, 것으로 맞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중고 선박도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2013년도 이후부터 인도가 된 선박들은 네. 이게 LNG 추진 선박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고 선박을 네. 가져다가 개조를. 그러니까 보통 2011년도부터 계약된 배들, 2013년도부터 인도된 선박들은 네. 뭐 탱커 선박이든 벌크 선박이든 뭐 컨테이너 선박이든 LNG 추진 선박으로 개조를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 이전에 나온 선박들은 네. 엔진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리츠 상품에 들어있는 리츠가 맞나요? 그 상품에 들어있는 선박들은 네. 굉장히 오래된 선박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고 선박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선박들은 좀 논외로 볼 필요가 있고 올해 거래가 된 선박들은 설령이 지금 10년 미만 선박들, 이 선박들 설령이 좀 젊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는 이 선박들만 중심으로 거래가 엄청나게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중고 선박에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거는 그럼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거 약간 아까 선주들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그 선주들 입장에서 중고 선박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함인데, 네. 중고선 가격이라든지 그게 같이 상승하는 거는 뭐라고 보여야 돼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같이 뛰면서 그렇죠. 네.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투자하는 대상을 원자재 투자한 분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해상 플랜트보다는 뭐 LNG 선이라든지 이런 선박 위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최근에 동향은 어떤지 사실 거의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LNG 선 거의 계속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수주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제 수익성도 그렇고 LNG 선 위주고 네, 그렇게 그렇죠. 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올해 수주 동향을 보게 되면 LNG 선박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삼성중공업이 LNG 선박 한 척을 2.03억 달러에 계약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오늘은 12월 27일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아침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계산하기로 올해 77척이 발주가 됐고 그 중에 72척을 한국조선 3사가 가져간 것이고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5척 정도를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LNG 선박은 2018년도를 시작으로 매년 55척, 60척씩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발주가 나오고 있고 네. 그것은 이제 제가 2017년도에 한 2번 정도 이제 글로벌 LNG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내면서 네. 전 세계 LNG 수요가 2015년도에는 그 2.5억 톤 정도였는데 네. 2030년이면은 그러니까 15년 만에 네. 거의 한 5억 톤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LNG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네. 그리고 2020년도 이후부터 10년 동안에는 동남아 지역. 동남아는 또 냉방 수요가 크거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북반구는 저기 뭐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는 난방 수요인데 난방도 있고. 저쪽 동남아 지역은 더워가지고 냉장고, 에어컨, 가전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력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LNG 수요가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선박 수요가 아까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거의 2.5억 톤의 수요가 증가가 되게 되면 이거를 175K급 선박이 그 한 번에 싣게 되면은 10만 톤의 LNG를 싣게 되고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6, 7회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5억 톤 정도를 10년간 실어 나를 때 선박이 필요한 거는 거의 한 500척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500척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기존에 한 400척, 450척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늘어났겠지만 2015, 17년도 기준에서 한 450척 정도의 전 세계 LNG 선박량 중에서 한 10척 정도가 증기 터빈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이에요. 네. 지금은 그게 한 92척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증기 터빈은 외연 기관이고요. 네. 외연 기관이기 때문에 뭐 벙커 씌울 때우는 그렇죠. 그 벙커 씌울 때는 양도 굉장히 큽니다. 네. 하루에 160톤을 떼야 돼요. 지금 LNG 추진 엔진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한 100톤 아래에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데 증기 터빈을 탑재하게 되면은 160톤을 떼야 되고 또 외연 기관이기 때문에 열 효율이 낮아요. 그렇죠. CO2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박들이 일본에서 많이 건조된 선박들이고 주로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들이고 20년간 장기 용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장기 계약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박들도 100척 정도가 더 교체 수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따지면은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뭐 어떤 선주가 뭐 발주할 것이다. 뭐 뉴스에 많이 뭐 등장하지만 네. 그런 거를 딱히 고민하지 않더라도 네. LNG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2030년도까지는 연간 최소 50에서 올해같이 많을 때는 70척 이상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LNG 선박 하나만 좋아가지고 조선소가 그렇죠. 조금은 이게 다른 배에 짓는 것까지 다 이제 좀 커버가 그러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한국 조선소에서 가장 중요한 선종은 그 탱커 선박이거든요. 탱커 선박. 그러니까 뭔가 유체, 뭐 원유라든지 그렇습니다. 유체들을 싣고 다니는 탱커. 대형 탱커 선박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탱커 선박이 보통 발주가 될 때는 유가가 내려갈 때 발주가 나옵니다. 유가가 내려갈 때 발주가 내려가면 그 석유 수요가 증가가 되거든요. 보통 반대로. 우리도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차 길거리에 많이 나오고 주유소 가서도 그 만땅 채워주세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리터당 2,000원 가면은 도로에 차가 좀 줄고. 아까 철광석이랑 약간 좀 반대 느낌이네요. 철광석이 좀 올라야지 발주가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유가가 떨어지면은 왜냐면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석유 수요는 리테일 수요가 최종 수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렇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가수요가 또 생겨요. 재고를 비축하기 위한 가수요도 생길 수가 있고. 유가가 쌀 때. 그래서 탱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이제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유가가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올해 탱커 선박은 거의 4월 달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거의 발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1월 달이 되는데 1월이면은 사실상 난방 수요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가는 다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달러 강세 효과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아마 탱커 선박이 연초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유가라고 하면 배럴당 막 $90 막 이럴 때 고유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유가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요? 글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한 $70 정도. 뭐 60불 이상이면은 고유가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60불이냐 70불이냐는 의미가 없고 네. 2007년 이전에는 유가가 오르면 중동에서 오일머니가 이제 네. 생기기 때문에 그들도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또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영선사들이 발주를 많이 냈었죠. 네. 네, 임플란트 투자도 많이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뭐 60분야 70분야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 어느 정도 유가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탱커 발주가 좀 줄어드는지 네. 약간 그걸 좀 예측해 보고자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한 70불 이상 올라가면 네. 좀 줄어드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보이게 되는 것 발주가 같습니다. 네, 어려운. 네.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아주 난리였지 않습니까? 뭐 선봉량 못 잡아서 난리고 네. 컨테이너선이 이제 너무 부족하다. 근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컨테이너선 발주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일단은 컨테이너선 발주가 올해 좋았었는데 네. 중국 조선소가 절반 이상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선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는 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요 항구에서 항만 폐쇄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수에즈 운하도 한번 좀 막힌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박들이 있긴 있는데 항구로 못 들어간 거예요. 배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임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컨테이너선 자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네, 그렇죠. 항만에서 어떤 뭐 하역 작업이 네. 늦어진다라든지 막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줄줄이.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약간 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중국 조선소들이 좀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보고서 애널리스트를 하던 시절에 네. 조선업 리포트에 즐겨 쓰던 단어가 네. 반복건조, 대량 수주, 동일 선종, 반복건조. 예. 그러니까 같은 배를 연속으로 찍어내듯이 건조를 해야 네. 선박 건조 수익성이 올라간다. 이게 사실은 조선업의 핵심 생산에서 핵심 이제 단어가 되는 것인데 네. 이거를 좀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그런 것들이 좀 해외에 나간지 모르겠지만 중국 조선소들이 지난 세월에는 이선종 저선종 막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한국이랑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철저하게 컨테이너 선박만 찍어서 수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나 2만 T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네. 거의 발주량의 60%를 중국이 지금 가져간 상황이고 LNG 추진 사양으로도 가져간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료로 LNG를 떼는 컨테이너선. 그리고 7,000 TU급의 중형 컨테이너 선박도 한 70%가량을 중국이 가져갔고 중국의 수주 실적의 절반은 자국 발주고 절반은 또 유럽 선주의 발주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컨테이너 선박 하나 찍어가지고 반복 건조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약간 우려감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 그럼 중국 조선소들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좋아지고 네. 양적인 것도 많이 가져오고 네. 약간 그러면은 그 발주를 하는 선주 입장에서 네. 보면은 가성비가 좋다고 보면 그렇게 돼요. 나올 중국산 수도 있겠죠. 컨테이너선이. 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 조선소가 보통 야드 숫자가 크고 작은 거를 합쳐가지고 네. 한 350개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야드 숫자요? 조선소의 숫자. 조선소의. 조선소의 숫자를 보통 대형과 뭐 작은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 350개의 그게 법인 기준이요? 도크 기준? 뭐 조선소 숫자. 회사. 그렇죠. 개념으로. 도크를 하면 더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조선소들이 도크를 채우려면은 벌크 선박이 필요해요. 중국은. 사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자기들의 수주 전량의 60%가 벌크 선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나 케이프 사이즈급 이상 대형 벌크 선박은 중국 조선소의 주력 선박이고 66K급 수프라막스급 벌크 선박은 일본 조선소가 갖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우리는 벌크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네. LNG, LPG, 컨테이너, 탱커 뭐 이런 선박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 조선소 입장에서도 벌크 선박으로 도크를 반 이상 채워놓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
뭐 LNG 탱커를 따라 붙어야 중국 존소 자체가 좀 튼튼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철광석 가격도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석탄 가격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특히 석탄은 지금 뭐 국제 사회에서 탄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그렇죠. 많아지고 있죠. 석탄에 대한 사용 쓰임새가 점점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주력 선박으로 말할 수 있는 K 사이즈 벌크 선박의 그 선박에 싣고 다니는 원자재가 석탄과 철광석인데 한 절반이 벌써 없어질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철광석을 쓰는 수요의 전 세계 수의 절반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네,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데, 철강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의 철강 제품 수요의 절반은 또 부동산 건설 투자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헝다 사태를 뭐 보시는 것처럼 당장 단기간에 중국에서 뭐 부동산 건설 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산량을 좀 통제한다거나 환율 변화로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인 철광석 수요가 크게 오를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철광석을 실은 나르는 벌크 선박에 대한 수요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BDI가 지난 한 3개월 사이에 한 45% 정도 폭락한 네.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조선소의 주력 선박인 벌크 선박이 지금 굉장히 내년도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조선업에서는 한국 조선소들은 좀 부각될 것이고 네, 중국 조선소들은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벌크선 그렇죠. 수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런 건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중국이 거의 다 뺏어 갔었고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이 이제 상대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도크를 미리 채워놓는다라는 의미도 좀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한국조선소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의 잔량의 45% 정도가 네. 탱커로 채워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걸 한 절반 되잖아요. 네. 나머지 반의 반 정도가 LNG 선박과 LPG 캐리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반의 반이 보통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라든가 뭐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약간 몇몇의 특수한 선박들 뭐 카페리라든가 이런 선박들을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조선소가 도크가 꽉 채워지고 네. 뭐 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탱커로 일단은 반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선박이 반의 반을 채운다. 여기서 컨테이너가 더 붙어주면 좋고 아니면 아쉽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약간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수주 단가에도 네.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수주 단가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네. 뭐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조선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크의 그 양을 그 잔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선박 중고 선박량이 가장 많은 선종이 벌크 선박 11,000척 정도가 되는 시장이고요. 10,000척이요? 네, 11,000척 정도가 벌크 선박 시장입니다. 그 중에 케이프 사이즈급 벌크 선박만 2,500척 돼요. 네. 그리고 탱커 선박이 거의 한 8,500척, 9,000척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탱커 벌크 선박이 가장 양이 많은 선종이고 컨테이너 선박은 그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합쳐버리면 한 4,500척? 5,000척 한 반밖에 안 되죠. 네. 그리고 사실 한국조선소가 하는 그 컨테이너 선박은 요즘에는 뭐 2만 TU급 이상이잖아요. 네. 배가 커지면 척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의미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박이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네. 선박 척수는 네,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렇죠.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 2만 TU급 한 대 받는 것보다 한 7,000 TU급 3대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 선종의 반복 건조. 그러니까는 보통 그 언론에서는 LNG 선박이 고부가 선박이라 자꾸 표현하는데 네. 잘못된 표현이고 왜냐면은 선가가 높기 때문에 고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부가라고 하는 거는 많이 판매 가격 대비 원가가 낮아야 그렇죠.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원가도 높으면은 그거는 고사양이지 고부가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단가도 쉽게 높은데 말해서 원가도 높으면 네, LNG 선박 한 척보다는 LNG 선박 한 척만 받으면은 그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네, 한 4척 이상은 받아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탱커 선박이든 LNG 선박이든 동일 선주한테 동일한 스펙으로
4척, 5척 이상씩 계속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설계는 딱 한 번만 하고 이걸 그렇죠. 착착착 만들어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선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부가라고 얘기를 하면 드릴심 해양 플랜트도 고부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한국조선소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말로는 저가 수주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뭐 고가 수주를 했었어도 언제 비용이 많이 판매 드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전형적인 제조기업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기업들. 그러니까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제조 원가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레버리지가 발생되겠죠. 근데 이제 수주 산업인 조선업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주 가격부터 받아놓고 원가는 변동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전형적인 제조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수주 산업인 이 조선과 건설 같은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이제 레코드 건조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로는 동일한 스펙으로 동일한 시리즈로 더 나온 게 있는지. 같은 종류의 뭐 플랜트나 같은 종류의 선박으로만 전략이 집중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뭐 놓고 보면 뭐 흔히들 뭐 Q와 P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Q 그러니까 수주 하는 것들은 이제 공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전에 뉴스를 통해서 뭐 어떤 나라 무슨 국영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네 거기서 뭐 몇 척을 발주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향이 나오는데 수주 전망 같은 거는 일단은 원자재 가격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걸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부가 가치냐 아니면 적자 수주냐 이거를 지금 투자자들이 과연 볼 수 있는가 이 마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냐면 이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알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조선소가 수주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수익성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를 얘기하려면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지금 수주한 그 선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 수주한 경험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인도를 해서 중요한 거는 인도된 이후에 그 아프레이팅에 대한 레코드가 있어야 돼요. 고객사로부터. 무슨 레코드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탱커 선박을 하나 인도를 했는데 그 선박을 받아간 선주사가 이 선박 받아와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었다. 일종의 고객 만족도.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 있는지를 그런 종류의 수주가 된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같은 종류로만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3개월 사이, 5개월 사이에 뉴스 플로우를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탱커만 계속 나오고 있는지, 컨테이너 선박만 나오고 있는지. 근데 3개월 전에는 탱커가 막 나왔다가 2개월 전에는 뭐 드릴십이 좀 몇 개 나왔다가 지난달에는 LPG가 좀 나왔다가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LNG도 우리 주력 선박이에요. 근데 동일한 선박을 계속 찍어내는 거하고 또 다른 선종으로 바꿔서 건조할 때 발생되는 기회비용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뭐 조선사들은 우리 기술력이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의 수주 마케팅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막 포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철저히 수익성만 놓고 보면 지난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5, 6, 7년도 그 시절에 현대 미포조선이 이제 그 분기 영업이익률이 20%를 한 3분기 연속으로 보인 적이 있었었고 엄청난 거죠. 그 정도면. 빅3 조선소는 10% 초반 정도를 보였었거든요. 미포조선이 그 당시 영업이 20%를 보였던 시절의 선박 인도를 보면 그 2000TU급 피더 컨테이너 선박 그거 하나랑 MR 탱커 50K급 MR 탱커 2척만 연속으로 인도합니다. 2척만 연속으로 인도하면서 영업 마진이 극대화돼요. 그런데 선종이 다변화되게 되면 그 배를 잘 만드는 것과 별개로 잘 만드는 것과 돈 되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종이 다변화되는 순간 건조 마진은 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계속 그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소 생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동일 선종의 반복 건조, 대량 수주, 동일 선종의 대량 수주. 이것이 나오는 시절에 그 건조 마진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수주를 하고는 있는데 선종이 다변화돼 가지고 이제
잔량을 채우고 있다. 네네네. 이러면은 잔량은 커서 굉장히 뭐랄까 기대는 높아 보이겠지만 네. 실제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LNG선 수주하는 거 보면 한 번에 뭐 4척씩 네. 뭐 5척 뭐 10척씩도 이렇게 수주를 하고 하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척을 동시에 수주했다. 그럼 이게 동일 선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조선소가 우리가 이제 세계 1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있죠. A 선주가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3척을 발주를 했는데 네. B 선주가 또 2척 발주하려고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선소는 이제 B 선주한테 네. A 선주가 그 계약했던 방식의 건조 방식으로 합시다. 그래야겠죠. 라고 이제 주장 내지는 제시를 하겠죠. 네네네. 근데 B도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그 한국이 만약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제 조선소는 우리가 세계 1등의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역으로 제안을 하겠죠. 그것도 좋은데 네. 우리가 제시한 대로 하면 인도일을 더 짧게 해줄 수도 있고 건조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선가도 내려줄 수가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당일 선주들은 조선소가 하자는 대로 선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30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선소가 그 주가라든가 영업 실적이 굉장히 어려운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조선소가 됐든 간에 선박 건조를 가지고서 적자를 본 적은 없어요. 건조 자체는? 네. RG 콜이라고 하죠. 보통 선박 건조가 잘 안 되면 그 RG 콜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리펀드 개런티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적이 없습니다. 보증금이죠. 보증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조선소가 어려웠던 거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실패에서 나왔던 것이지 선박 비즈니스에서는 뭐 대형 조선소가 됐든 중소 조선소가 됐든 사실 선박 건조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교묘하게 잘못된 그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죠. 선박 저가 수주로 인해서 이제 그 조선소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제는 대부분 뭐 투자자분들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조선소 해양 플랜트가 좀 좋지 않다는 걸 대부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 기사에서는 해양 수주 기대감이 높고 고부가 선종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선박은 요즘 들어서는 덜 그러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수주가 우려된다. 내지는 중국 조선소가 뭐 급하게 따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반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참 이게 단순화해서 보면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좀 공식 같은 거에 우리가 좀 알게 모르게 젖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아까 그 RG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개런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선사에 한 100억을 주고 배를 하나 맡겼는데 얘네가 배를 짓다 못 지을 수도 있으면 그렇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니 얘네가 보증금을 좀 어디다 걸어놔 이런 개념이죠. 은행에다가 그렇죠. 선수금에 대한 환급 보증이 되는 것이죠. 환급 보증 예를 들어서 한 30억 걸어놔. 근데 조선사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이 커질수록 비용 부담이 금융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쪽 산업이 안 좋아질수록 건조 능력이 떨어질수록 그 보증금 부담은 또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선박 건조를 제때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렇죠. 어차피 돌려받는 건조가 거고. 안 됐었을 때 선주는 선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은행이 이제 선주가 가져가게 되면 조선소는 그만큼 건조 원가를 건질 수가 없게 되고 그렇죠. 은행에다가 또 이제 보증보험료를 뭐 지불을 해야 되나요? 뭐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서 배를 잘 만들어봐야 거기서 마진은 다 그냥 그렇죠. 날아가 버리는. 네, 어쨌든 간에 국내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제때 못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중국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마진을 볼 때는 그러니까 수익성을 볼 때는 수주 경험 그리고 인도 후에 고객 만족도 같은 거. 그게 아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었죠? 전문 용어는 아니고 그냥 그 아프레이팅에 대한 레코드라고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아프레이팅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구조물과 선박을 고객이 운영을 해보면서 그에 대한 이제 레코드가 봤을 때. 어떠느냐 이런 것들이 자동차로 따지면 승차감 같은 거, 그렇죠. 하차감 이런 거. 그리고 동종 선박, 반복 건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뭐 공시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트레보트 같은 것에도 도움을 좀 많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트레보트에서도 뭐 막 탑픽이 나오고 목표 주가가 나오고 막 그래요? 저희는 이제 그 투자 의견이라든가 네. 이제 뭐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산업에 대한 정보 분석이고 이제 개별 기업 분석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 해외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많이 가져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트레보트의 고객들은 그 조선 쪽 산업 현재로는 기업들. 기업체들 중심으로 일단은 고객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저기 뭐 아이디도 비싸겠네요. 근데 사실은 뭐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뭐 높낮이가 서로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 B2B 마켓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렇죠, 해외 그렇죠. 선박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유일한 국내 유일의 뭐 제공업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 가격은 제가 보기에 충분하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훌륭합니다. 생각하고 사실 있고. 클락슨 이런 데이터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와서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든 이유가 네. 그 클락슨이라든가 뭐 몇몇 또 이제 유럽에서 발행되는 정보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활용하는 보통 방법. 인덱스만 보통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차트만 한두 개 그리는 용도로 쓴다거나. 결국은 그 숫자를 어떻게 가공해서 그렇죠.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선박이 이렇게 뜰 거라는 거는 사실은 트레버트 말고는 얘기가 나온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깨알 자랑까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왜 중고 선박이 뜨는지 네.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개 본다고 해서 그 분석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하나 만든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가 트레보트의 식견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끝난 줄 아셨죠?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합병 이슈인데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내 절차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가요? 그러지 않나요? 국내 공정위에서도 아직 발표가 안 된 거고. 그 공정거래당국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뭐 인수 계약이라든지, 뭐 산업은행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 네, 그렇죠. 각국의 공정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난망인 상황이죠. 최근 뉴스로는 EU에서 계속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데 한 1월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도 좀 보이긴 하는데. 맞습니다. 뭐 1월 뭐 20일인가요? 그때는 결론이 나는데 뭐 해외 로이터를 비롯한 유럽 언론에서는 EU에서 이제 합병 승인을 안 해줄 것이다라는 안 해줄 것으로 뭐 내부적으로 정리됐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죠. 근데 이제 승인할 것이다.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배경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것도 이제 유일하게 트레버트에서만 합병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었었는데 약간 요런 의견을 지금 증권사 안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낼 수가 없죠.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는 독립적인 하나의 잡이기 때문에 그 뭐 기업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오로지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의견을 위해서만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참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뭐 왜 저만 이런 의견을 내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2019년도 1월 29일 날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이제 어느 고객분 전화가 와가지고 펀드 매니저 고객분 전화가 오셔가지고 대우가 현대에 합병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시 퇴근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찾아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가는 길에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뭐였냐면은 합병 되게 어려울 텐데 왜냐면 사실 지난 20년간 유럽과 일본 조선업계는 줄기차게 한국 조선업을 상대로 WTO 제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럽과 일본은 계속 한국 조선업을 경쟁 상대로 인식을 하면서 계속 뭐 불공정 시비, 뭐 사실은 근거가 빈약하긴 하지만 네. 계속 한국 조선업을 상대로 딴지를 걸어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의 뭐 한국의 조선 3사들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네. 그거 가지고 뭐 약간 정부가 보조금을 뭐 줬느니 뭐 불공정 담합이 있었느니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한국 정부는 그걸 다 이제 무난하게 다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딴지를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을 상대로 조선소 합병 승인을 요청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깊이가 약간의 이해도가 있다면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1월 29일 이후부터 거의 한 달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하고 거의 모든 뭐 분석 정보 제공하는 데에서는 합병됐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제 중국 쪽 조선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벌크선이 됐든 컨테이너선이 됐든 이런 쪽에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좀 기업 결합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봤던 것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올해 영국 보리스 총리가 네. 3번 얘기했어요. 뭐라고? 조선업 재건하겠다고. 네,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는 조선업은 다시 가지고 와야 될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이킹 때부터 바다는 자기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해운업은 그저 영국 런던에서 꽉 쥐고 있어요. 영국 골리앗 크레인 이런 거 아직 남아 있나 모르겠네. 예.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업은 아직도 뭐 선주업은 그리스, 해운업은 영국 이렇게 영국 해상법이 사실은 그 국제 해상법이 영국법이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와야 될 이제 그럴 대상으로 사실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영국 보리스 총리가 원래 3번 얘기했어요. 조선업 재건하겠다고 외신에 크게 나온 적이 3번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경쟁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과 유럽이 어떤 식으로 한국 조선업을 대해왔고 그들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 합병에 대한 승인을 해외에서 얻어낸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를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었고 두 번째로는 WTO에서 발행된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제가 M&A 케이스를 다 읽어봤었거든요. 네, 그때가 2019년도 구정 연휴 때 3일 동안 1000페이지인데 정말 잠도 못 자고 힘들었습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네, 그거를 이제 읽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문구가 나와 있어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든가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허한다라고 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직전에 또 이제 지멘스 알스톰이라는 이제 두 기업이 이제 철도 분야를 합병하기 위한 심사를 들어갔는데 WTO EU 유럽 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뭐냐면은 철도 분야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자유경쟁 시장이고 특히 중국 철도 회사가 엄청난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이스피드 레일웨이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열차 분야에서는 지멘스가 이체라는 열차를 가지고 있고요. 알스톰은 떼집이거든요. 두 기업이 만나는 순간 유럽 내 독점이다. 그래서 그 티켓 가격, 그러니까 승차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철도 시장이 아니라 특정 세그먼트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휜칸텔이라는 조선소가 에스텍스 유럽이었죠. 아틀란틱 조선소를 가져가려고 2017년도에 이미 인수를 합병을 끝냈어요. 그거를 다시 마이어베르프라는 독일 조선소가 제소를 걸어가지고 재심이 들어갔다가 아마 올해 초인가 그때 다시 이제 합병 결렬된 것으로.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 간의 합병 심사도 그 특정 산업 사업부를 가지고 점유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까다롭게 하는데 안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업은 가지고 와야 될 것으로 보는 그 유럽인들이 왜 그 한국 조선소 두 대형 조선소 합병을 찬성할 것이냐 여기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고
자, 그러면 그 현대대우 합계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언론에서는 LNG 선박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2%가 넘어가요. LNG 선박이 지금 2021년도 7월달 기준에서 네. 그 올해 수주 실적에서 주조선소가 82% 수주를 했고 네. VLGC는 대형 LPG 선박입니다. 네. 78% 점유율이고 VLCC 탱커 선박도 74%. 이건 수주 실적이고요. 네. 인도를 보게 되면 네. 21, 22, 23 넘어가면서 LNG 선박도 50% 이상의 합계 인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VLCC급 네. 30만 데드웨이톤급 이상의 유조 선박도 거의 한 21, 22, 23 넘어가면은 그 인도 점유율이 거의 7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VLGC 대형 LPG 선박도 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LNG 선박만 가지고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탱커 선박과 LPG 캐리어도 두 조선소가 만나는 순간 글로벌 독점이 돼요. 거의 70%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의견도 아니고 객관적인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거를 뒤집고서 과연 유럽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네 유럽 기업들끼리의 심사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요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뭐 어찌됐든 이제 살리려다 보니 네. 대주주가 산업은행이 됐고 근데 민영화는 또 시켜야 되겠고 누가 사갈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 가장 이제 조선업을 크게 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에게 이제 같이 사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산업 구조 조정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안 됐을까요? 미리 예상이 예측이? 글쎄요. 그거야 뭐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예. 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는지 뭐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WTO나 유럽 경쟁 심사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백한 그 뭐랄까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지금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네, 지금 마지막 최근에 언론 뉴스를 해외 로이터 뉴스를 보게 되면 네. 그 LNG 사업부에 대한 독과점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라고 했는데 네. 현대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뭐랄까 명쾌한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독립법인으로 가져간다라든지. 아까도 말했지만 가격 인상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은 불허한다라고 WTO에서도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으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항으로 탁탁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19년도 구정연휴 3일 동안 1000페이지를 읽으면서 다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원 행장님께서도 해외 뉴스 나오셔가지고 네. 선가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대놓고 그게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거의 기름을 부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이건 의견이 아니고 숫자로 나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의견을 또 그런 식으로 피력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상대방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를 그 정확하게 스터디를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 유럽 연합에서 기업 결합 그러니까 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산업은행 산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일단은 그렇게 되겠죠.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꼬여 있는 게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사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등치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현대중공업 재상장도 있었고 그게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염두에 둔 절차 아니었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보는 경향들이 있죠. 네. 이거 꼬인 실타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현대중공업에서 해결을 해야 될. 뭐 제가 뭐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성기종 상무님 한번.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이제 스스로 풀어내셔야 될 뭐 과제가 아닌가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어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산업은행 체제에 남아 있게 되든가 아니면은 뭐 대선 이후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대선 이후에 뭐 국내 다른 기업에 매각이 되든가 뭐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대부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독자 생존 능력이 있는가 이게 잘못됐어요.
첫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면 네. 2019년도 1월 29일 날 현대가 대우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대우조선해양의 수출 잔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 네,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조선소에서 가장 많은 잔량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이미 잔량의 반은 LNG 선박이고 반은 VLC급 탱커 선박으로 두 개만 딱 채워졌습니다. 그때 그 네.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잘 나가니까 잘 나갈 때 민영화해야 된다. 약간 네. 그렇게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은 독자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잘 된 조선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년 반 이상 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어쨌든 간에 독자 영업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피인수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네. 아무래도 작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보시면 대우조선해양 상대적으로 수주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주가도 신저가 들어가서. 네, 그렇죠. 올해 상반기는 현대중공업이 거의 LNG 선박 거의 수삭질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네. 지금 삼성중공업이 수주량 제일 많단 말이에요. 네. 대우가 발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빈틈을 노려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음. 간에 그런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제가 알기로 올해 9월 달서부터 슬금슬금 인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네.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언론이든 해외 언론이든. 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9월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독자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올해 16개 중에서 13척을 LNG 선박을 수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보통 그 조선소하고 선주사들은 좀 파트너십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 선주는 대우에게만 보통 발주를 내고 B 선주는 현대에게만 발주를 내고 C 선주는 뭐 삼성에게만 발주를 내는 좀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네 메이저 맞춤형으로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기술 사양에 대해서 네. 단골집 가듯이 그런 오랜 고객 관계가 있고 실제로 2016, 17년도인가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플랜트 문제로 거의 뭐랄까 이제 그 뭐 부도 리스크까지 막 나왔었으면 하더라도 그리스의 1등 선주사인 마란가스는 네. 여러 차례 발주를 주면서 LNG 선박과 탱커선 발주를 주면서 한마디를 했죠. 우정의 발주를 준다. 네. 망해가는 조선소한테 발주를 주는 메이저 선수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해외 1등 선주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능력과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최근에는 가스로그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 메이저 선주사가 있는데 삼성중공업에만 보통 발주를 내는 선주사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 말 11월 말에 4척을 대우에게 발주를 냈어요. 네. 보통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삼성에서 건조하는 LNG 선박과 대우에서 건조하는 LNG 선박 기술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나왔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능력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전제가 고객사의 평가가 어떠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조선소가 건조 수익성이 어떠냐를 얘기하려면은 수주 실적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선종을 인도한 이후에 고객 평가가 어떠냐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있어야만 다음 수주가 나올 것이고 네. 그 얘기는 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성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같은 경우도 가스로그라고 하는 그리스의 메이저 선사가 삼성에만 보통 주구장창 발주를 주다가 네. 올해 11월 말에 아. 대우에다가 발주를 줬어요. 물론 새로운 기술 사양에 들어간 선박이 되겠죠. 네. 네. 그 얘기는 대우조선해양의 독자 생존 능력은 매우 높다라고 이미 고객사들은 보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은행 밑에 계속 남아있든 다른 국내 기업에 매각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우조선해양의 자율경영 능력을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죠.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LNG선 수주는 많이 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조선주를 좀 투자할 때는 지금은 괜찮은 시기인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주가가 더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아무도 이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 지금 막 신저가 가고 있는 조선주가 많아 그런 상황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선주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에 네, 22년도에 예. 왜냐면은 일단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조선업 외부로 봤었을 때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뭐 엄청나게 하락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상승 탄력이 좀 약간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특히나
많이 오른 주가가 많이 오른 업종 중심으로 약간 상승세가 떨어지게 되면 이미 조선주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라리 조선주를 보자. 예, 빠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예, 근데 조선주를 보는데 단순하게 주가만 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본다기보다는 조선주를 한번 봤더니 그래도 수주 잔량이 좀 늘어났네. 예,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는 제가 보기 LNG 선박에 대한 수주는 올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올해 좀 부진했다는 선종 수주가 증가가 되면 또 그게 또 조선주 수주 입장에서는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탱커 선박이 내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탱커 선박이 만약에 내년도 1분기서부터 발주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것도 우리의 주력 선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주 증가에 대한 소식이 다시 증가가 되면서 아마 조선주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탱커 수주가 늘어나려면 유가가 약간 좀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다만 탱커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 선박 반복 건조가 가능한 물량으로 착착착착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나 수주가 되면은 뭐라 해야 되나 좀 주가에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 뭐라 하나 좀 매출이 확보가 됐다,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게 있을까요? 이제 그게 딱 그렇게 뭐랄까 정확한 수치로 계산되면 참 좋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특정 시기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주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항상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주 잔량이 작년 대비해서 2배가 증가가 되면 이제 뭐 주가가 뭐 얼마나 더 올라야 되고 보통 이렇게 많이 예상을 저도 많이 그렇게 해왔었지만 실제로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특정 시기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급하게 올랐다가 그 시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급하게 내려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뭐 모멘텀 플레이 약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환율 시장의 변화, 그에 따른 선박 선종별에 따른 선박 수주 동향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조선소가 선박 수주 잔량이 안정적으로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급하게 내려가더라도 다시 오르게 될 거 아닙니까 주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난 2005, 6, 7년도 때만큼 이 선박 수주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2005, 6, 7년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을 건드렸고 그것이 결국 선박 발주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원자재가 다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지금 중고 선박이 전 세계 한 3만 척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선박들이 결국은 LNG 연료라든가 LPG 연료, 뭐 암모니아, 메탄올 연료를 쓰는 선박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조선업은 2005, 6, 7년을 넘어가는 진정한 슈퍼사이클이 한번 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그럼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올해 중고 선박 시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고 선박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닌 이유가 중고 선박 거래는 굉장히 커진 건 맞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은 설령 10년짜리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거래 설령을 계산해 보면 449억 달러만큼의 중고 선박이 거래가 됐는데 평균 설령은 한 1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조가 가능한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선박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한 10년 전에는 15년, 25년짜리 선박들 가장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15년 이상짜리 배들은 사실상 거의 퇴출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보통 배가 한 25년 정도 쓴다. 25년 쓰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설계를 하죠. 그리고 선주가 두세 번 바뀌면서 뭐 세월호 같은 경우 40년짜리 선박 가져와가지고 운항시키고 그러니까 탑티어, 세컨티어, 서드티어 가면 갈수록 선박은 개조에 개조를 거듭해가지고 뭐 크루즈 같은 경우 심한 경우 50년짜리 선박들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노르웨이를 가봤는데 그쪽 가보면은 그 크루즈 여행 상품들이 많이 있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얼음 있는 피오르드. 피오르드 얼음이 없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네, 얼음이 없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피오르드를 기억한 이유가 한번 가보는 게 이제 버킷리스트거든요. 빨리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승무원하고 한번 얘기해봤는데 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우리 피오르드 관광 없어질 것 같다. 왜냐? 얼음이 다 녹고 있는 계속 쪽이다. 녹고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크루즈 선박도 요즘에 핑칸티엘이나 마요베르프 같은 이제 그 탑티어 조선소들은 LNG 연료 추진 사양으로만 건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뭐 마요베르트가 이제 LNG 추진으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면 핑칸티엘이는 수소 배터리를 이용하는 크루즈 선박 수주를 받으려고 지금 R&D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도 굉장히 선박의 교체가 새로운 굉장히 활발해요.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 선박이 올해 굉장히 그 거래가 커진 건 맞는데 모든 배가 다 인기가 좋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령 10년짜리들만 가지고서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중고 선박 어쨌든 거래가 엄청 늘어난 거는 신조 선박 수요를 잡아먹는 수요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중고 선박 거래가 올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소 가격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LNG 추진 선박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2030년, 2050년 시대도 착착 진행이 될 예정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탄소 중립은 2050년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규제까지 감안을 하면 LNG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어렵고 암모니아라든가 메탄올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추진 엔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2024년도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통 LNG를 연료로 쓰는 엔진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는 원래 1990년도에 이미 기술적으로 나왔는데 2011년도에 미국 쉐일이 등장하면서 LNG 소싱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 LNG 그 조달이 선박 연료로서 LNG 조달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서 선조들이 이제 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LNG 추진 엔진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대우조선해양이 그걸 이제 상용화를 최초로 시켜놓은 것이고 이제 메탄올이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LPG 뭐 추진이라든가 LNG 추진의 사양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엔진이 양산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기까지는 전 세계 몇몇 엔진 메이커, 엔진 기술 업체들이 있는데 2023년도 말에서 24년도 후반기 이 정도가 되면은 보통 출시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고 선박을 가지고서 미리 개조를 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테스트 삼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개조를 어디서요? 개조는 개조 야드가 따로 또 있죠. 그러니까 조선사들에서. 그 해외 그 개조 야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조 선박만 하는 야드가 되는 것이고,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가보면은 또 개조 수리만 하는 조선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소들이 수주하는 거를 보면 LNG 추진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뭐 LNG 레디, 뭐 메탄올 레디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신조로 인도된 이후에 1년이나 2년 후에 엔진 가져와서 엔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엔진 그런 사양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설계 방식으로 건조가 되는 것이 일단 레디 사양 몸체부터 만들어 놓고 엔진은 것이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 결국은 지금 신조 선박으로 수주받고 있는 그 친환경 선박도 결국은 인도 이후에 다시 개조가 돼야 되는 선박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 있는 몇몇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이 개조 시장에 지금 커질 것을 준비하고 있는 뭐 그러한 이제 뭐 영업 뭐 전략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개조를 하면 엔진 쪽 엔진에 대한 연료 공급 장치를 부착을 한다거나 연료 탱크를 새로 부착을 한다거나 엔진 자체는 그런 사양으로 이미 그 탑재가 되고 엔진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착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들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 뭐 얘기해도 되나요? 엔진은 사실 몇 개 없잖아요. 상장 회사가 한 2개. 엔진 제작 기업은 HSD 엔진 있고 발전기는 STX 엔진이 있고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여기 있고 이 업체들은 이제 엔진 제작만 하는 것이고 이제 엔진 연료 공급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기자재 업체들이 또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엔진 기자재 업체들. 네. 사실 그 뭐라 해야 되나 조선 기자재 진짜 조선 기자재 업종이라는 이 표현을 쓴 지도 정말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 막 요때까지만 네. 하더라도 조선주 좋고 조선 기자재가 막 코스닥 시총 상위에 다 올라와 있고 막 옛날에 뭐, 태웅 막 그쵸, 이런. 여의도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도 수시로 부산에 이제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서 이제 태웅 현진 네, 소재 막 이런 그랬었죠. 회사들 네. 맨날 이야기했었는데 진짜 옛날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일단 근데 저기 대우조선해양 주가는요 2007년 하고 잠깐만요 이 연봉으로 볼게요. 2007년에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10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가격이죠. 네. 너무 저기 하니까 월봉으로 봐야겠다. 예. 2007년 10월에 32만 원대 갔던 주가가 지금 이제 22,000원. 네. 그러니까 10분의 1도 훨씬 안 되는 적인데. 근데 저거는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전체 산업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대우조선은 조금 더 이제 그렇긴 한데 올해 들어서도 그러니까 2021년 들어서도 주가가 좀 계속 내리막이고 그러면 좀 주주가치 측면이라든지 약간 전망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주주가치 전망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사실 주가 전망을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좀 중장기로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중고 선박들이 3만 척에 달하는 선박들이 결국은 새로운 연료를 쓰는 선박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도가 되면은 해운업에 또 다른 규제가 또 시작되고 그 규제들이 중고 선박과 적용되는 규제들이 막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박들이 결국은 중고 선박들이 그 신조 선박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될 텐데 그러면은 국내 조선소들이 물론 그 수혜를 많이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누가 그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냐. 주도한다는 얘기는 뭐랄까 그 먼저 수주를 해서 먼저 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메이저 선주사들이 계속 그쪽에만 발주를 꽂아주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 두 가지 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가 보기에는 조선소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점점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면 아마 조선업 주가가 다시 크게 올라가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아마 지나간 사이클을 넘어서는 슈퍼 사이클이 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만약에 이제 결렬이 될 때 결렬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기업 결합이 이제 승인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합병을 못하게 될 때 시장에서는 또 요거를 남의 눈물 가지고 저기 하면 좀 그런데 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 막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결렬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HSD 엔진이라는 회사가 영업 실적 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보통 합병 얘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주가가 떨어진 기업이 HSD 엔진이었었고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제작 엔진 부분이 있으니까 대우조선해양으로 이제 100% 들어갈 가능성, 삼성중공업으로 많이 들어갈 가능성. 근데 HSD 엔진의 고객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대우조선해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합병 결렬되면 HSD 엔진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HSD 엔진. 같은 개념으로는 STX 엔진이 또 있습니다. STX 엔진은 선박 발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발전기를 만드는데 현대중공업은 힘센 발전기가 있어요. 독자 모델은 힘센 발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으로 들어가는 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각 조선소들에 들어가는 힘센 발전기가 더 많이 공급될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약간 이거 합병과 약간 무관한 기업이 될 수는 있는데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한국카본인데 왜 한국카본이냐면은 뭐 LNG 선박 수주 늘어서 보냉제도 좋아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 선박에 그 친환경 선박 개조 가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연료 공급 장치라든가 연료 탱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사업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카본이고 그렇죠. 한국카본의 자회사인 한국 글로벌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네.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리스의 유력한 선주사가 대한조선, 네. 대한조선이라는 비상장 조선소에 발주를 줬던 아프라막스급 탱커 4척에 네. 들어가는 그 LNG 추진 연료 공급 장치 시스템들을 한국 글로벌 솔루션이 수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한국 카본이 그냥 앞서 나가는 모습을 일단은 기자 접대 중에서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뭐 LNG 운반선에 LNG 그 본행제 탱크뿐만이 아니라 탱커 LNG를 들어가는? 엔진으로 떼어서 가는 그렇죠. 그 선박의 추진선에 예. 연료 공급 장치까지도 네. 같이 그렇죠. 하는. 뭐 탱크라든가 연료 탱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어 장치 이런 것들. 조문수 회장님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네요. 아. 저희 조문수 회장님 한번 나오신 적 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예, 네. 한국카본 회장님. 그래서 한 번 더 나오셔서 IR 하라고 하셔야겠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보면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녹화가 거의 2시간 아 그런가요? 진행이 되네요. 거의 물 반 잔 드시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독립 리서치, 네. 뭐 이제 독립 리서치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조선해운 분석기업, 조선해운 분석기업이라고. 글로벌 분석 기업. 네, 그렇죠. 우리 이제 트레보트. 그래서 네. 조금 더 우리 박무현 대표님이 조금 더 자유롭게 네. 혹은 더 날카롭게 네. 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정말 진짜 자주 불러달 하셨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 되게 집요해요. 장난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나라 다시 이제 조선업이 조금 더 좋아질 날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트레보트의 박무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